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나고 허리를 따라 찌릿한 통증이 지나갔을 수도 있죠. 우리는 흔히 나이 탓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흔한 것이 있습니다. 어젯밤 저녁 식사 후에 입안에 남은 짠맛, 그리고 오늘 아침 유난히 부어있는 눈꺼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짭짤하게 먹어야 힘이 난다 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맛있다고 믿었던 그 진한 맛이 실은 매일 우리의 기력을 갉아먹고 예고 없이 혈압을 치솟게 하는 주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 바로 밥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왜 60세가 넘으면 매일의 밥상이 부담이 되고 은밀한 두려움이 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하루 3끼를 꼬박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고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이 다 크고 노부부만 남거나 혹은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부엌에 서는 일은 참 다르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립니다.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집에 돌아와 다시 채소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는 일이 왜 이리도 고될까요? 예전에 그 요리하는 즐거움은 어느새 피로감에 자리를 내준 듯합니다. 아무거나 먹지 뭐. 한 끼쯤 걸러도 괜찮아. 어제 먹던 김칫국에 밥이나 말아먹지.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육체적 피로감은 쉬운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조리된 음식입니다. 포장된 국, 즉석 식품, 시장에서 사온 장아찌. 편리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위험한 손님을 데려옵니다.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제가 소금이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떠올리십니다. 정확합니다. 그건 반박할 수 없는 위학적 사실입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짜게 드시면 소금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엄청난 양의 물을 함께 끌어들여 혈액의 총량을 늘립니다. 지난 60년, 70년간 쉼없이 일해온 우리의 심장은 이제 이 늘어난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위해 더욱더 무리하게 됩니다. 혈관벽이 받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소금은 여러분의 미각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짜게 먹으면 미뢰가 무뎌집니다. 채소 본연의 단맛, 생선의 고소한 맛, 곡물의 구수한 맛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간이 맞다고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소금, 더 많은 간장, 더 많은 고추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은 혈압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며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의 두 신장,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박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늘 피곤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사 양반, 나는 영양가 있게 잘 챙겨 먹어. 아내가 매일 진하게 곰국을 끓여준다니까.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100분의 170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진한 곰국에 감칠맛을 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 선생님은 보약이랍시고 사실상 소금물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건강이 나빠질까 봐 밥상을 두려워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영양가 높은 밥상이 그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약계에서도 소금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몇몇 연구는 너무 갑작스러운 저염식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계속 짜게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나이대의 우리 대다수에게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밥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지 준비하기가 피곤해서만이 아닙니다. 싱거운 음식이 삶의 낙을 앗아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식이요법을 마주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두려움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가 더 가볍고 더 간단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계획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조용한 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염 혹은 싱겁게 먹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즉시 맛없는 음식을 떠올리십니다. 병원 밥처럼
아무 맛도 나지 않고 밍밍해서 씹는 것 자체가 고역인 그런 식사 말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했던 밥상에 대한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맛없게 먹고 사느니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 병에 걸리는 게 낫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한 연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저염에 대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염식은 무염식, 즉 소금을 전혀 쓰지 않는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저염이란 적염, 즉 적절한 소금을 쓰되 소금의 짠맛에 가려져 있던 식재료 본연의 맛을 다시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왜 이것이 60세 이후에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장, 콩팥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먹은 모든 것의 찌꺼기를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아주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100%의 힘으로 일했다면 60세, 70세가 되면 그 힘이 70%, 60%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장에서 말했듯 소금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신장은 이 과도한 소금과 물을 걸러내기 위해 문자 그대로 과로를 해야 합니다. 고온 체의 맑은 물이 아닌 걸쭉한 소금물을 계속 부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버틸지 몰라도 몇 년이 지나면 그 체, 필터는 결국 망가지고 맙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신장이라는 필터에 미세한 상처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짠 음식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기능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투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염식을 해야 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학적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마두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염식은 사실 미각 회복 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맛있다고 느끼는 그 짠맛은 사실 여러분의 미래가 소금에 절여져 마비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너무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제 환자 중에 이 여사님이라고 70대 초반에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저염식을 처방하자 처음 2주 동안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의사 양반, 이건 음식이 아니라 밀랍을 씹는 것 같아. 도저히 못 먹겠어. 저는 그저 딱 3주만 참아보시라 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뒤 이 여사님이 얼굴이 환해져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텃밭에서 평생 키운 배추가 이렇게 단맛이 나는 줄 처음 알았어. 밥을 씹으니까 고소한 맛이 나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소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쌀밥의 은은한 단맛, 양파와 무에서 우러나오는 시원한 감칠맛, 버섯의 향긋함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값비싼 소금과 간장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덮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하루에 2000mg 나트륨 기준, 이 맞다. 2300mg도 괜찮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모든 의사들이 동의합니다. 바로 지금 한국 노년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명백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무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것의 절반만 줄여도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은 즉시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7일간 함께할 이 계획은 벌을 주는 식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각을 재훈련하고 몸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짠맛이 아닌 음식 본연의 맛을 즐기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저염이 맛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맛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장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으며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듯 60세가 넘으면 매일 부엌에 서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언제 그 채소 육수를 내고 언제 그걸로 요리를 한단 말인가? 맞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저라도 포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7일간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매일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딱 1시간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7일의 기초 공사라고 부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 우리 일주일 식단의 기초를 이 1시간 동안 다지는 것입니다. 이 1시간이 앞으로의 6일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1시간 동안 우리는 2가지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맛의 기본 2대는 저염 채소 육수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시간의 기본 2대는 기초 채소를 손질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염 채소 육수입니다. 이 장에서 말한 소금 없이도 감칠맛을 내는 진짜 맛이 핵심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가장 큰 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물을 붓고 감칠맛을 내는 재료들을 통째로 넣습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째, 이 껍질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에 아주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 몇 개, 감칠맛의 왕입니다. 다시마 손바닥만 한 것 두어 장, 그리고 대파 뿌리나 자투리 채소들입니다. 혹시 집에 북어머리나 마른 멸치가 있다면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이제 불을 켜고 1시간 동안 푹 끓이십시오. 간장, 소금, 절대 넣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국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주일간 쓸 맛의 원액을 만드는 중입니다. 1시간 뒤 불을 끄고 건더기를 건져내면 황금빛의 향긋한 액체만 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소금입니다. 이 육수를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두십시오. 일부는 얼음틀에 얼려두면 더 오래 씁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끓이는 모든 국과 찌개에 우리는 소금 대신 이 육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육수가 끓는 1시간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40에서 50분 동안 2번째 작업, 기초 채소 손질을 합니다. 일주일간 자주 먹을 단단한 채소들, 예를 들면 당근, 애호박, 양파, 버섯, 파프리카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미리 씻어서 용도별로 썰어두는 것입니다. 국에 넣을 것은 나박하게, 볶음에 쓸 것은 채 썰어서 각각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임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건강에 나쁜 선택을 하는 순간은 배고프고 지칠 때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혹은 오후에 기력이 없을 때 냉장고 속에 단단한 당근을 껍질 벗기고 채 썰 기운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쉬운 선택, 즉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라면 혹은 짠 김치에 물을 만 밥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한 선택을 가장 쉬운 선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영양학자들은 채소를 미리 썰어두면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비타민C와 같은 일부 수용성 비타민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조금씩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미리 썰어둬서 비타민이 10% 손실됐지만 실제로 먹는 채소가 낫습니까? 아니면 비타민이 100% 보존되어 있지만 요리하기 귀찮아서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채소가 낫습니까?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나은 식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75세의 독거노인 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박사님, 나는 요리를 못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제가 주말 1시간의 법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 육수를 마법의 물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그 마법의 물을 냄비에 붓고 썰어둔 채소와 두부 한 모를 넣고 끓이면 5분 만에 근사한 저염채소 두부탕이 완성되니까요. 그분은 내가 만든 밥상에서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주말의 1시간은 요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준비입니다. 일주일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돕는 행위입니다. 이제 맛과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6일 동안의 요리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간단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7일 계획의 튼튼한 기초입니다. 3장에서 이어지는 흐름, 주말의 준비가 끝난 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가정하며 주말 동안의 1시간 투자는 잘 하셨습니까? 3장 내용 상기, 냉장고 안에 황금빛, 마법의 물, 채소 육수, 과학 깨끗하게 손질된 채소들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7일간의 여정, 그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한 주를 활력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기운 없다 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근육이 밤새 빠져나간 듯 다리에 힘이 없고 몸이 무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 사크로페니아 위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근육을 지켜내는 힘보다 분해하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이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저장하는 창고이자 혈당을 잡아두는 댐이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저녁에 먹는 삼겹살이나 거한 고기 반찬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볼 때 노년기 근육 합성의 가장 중요한 식사는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가장 간절하게 단백질을 원합니다. 이때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팔다리의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혹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어제 남은 김치 쪼가리에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십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근육을 분해하십시오라고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은 쓰리고 기운은 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일차인 오늘 우리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깨우는 부드러운 단백질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달걀과 순두부입니다. 우선 채소 달걀찜입니다. 뚝배기나 작은 그릇에 달걀 두어 게를 깨서 넣으십시오. 여기에 소금이나 새우젓 대신 우리가 주말에 만들어둔 그 마법의 육수, 쌈장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그 육수 안에 이미 양파와 버섯의 감칠맛이 다 들어있습니다. 쌈장에서 썰어둔 애호박이나 당근 조각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불에 올리면 5분 만에 소금 없이도 감칠맛 나는 구름처럼 부드러운 달걀찜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사 양반,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에 1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며?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꽤 오래된 오해입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고지혈증이 아주 심한 환자의 경우 노른자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건강한 노인의 경우 하루 1~2개의 달걀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오히려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린 성분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달걀은 신이 주신 가장 완벽한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달걀찜도 번거롭다면 순두부 한 팩은 어떻습니까? 봉지째로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 데우거나 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미리 썰어둔 쪽파만 조금 뿌려도 훌륭합니다. 간장이 필요하다면 일반 간장 대신 저염 간장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거나 들기름 한 방울로 고소함을 더하십시오. 제 환자 중에 매일 아침 빈속에 고혈압 약을 드시고 속이 쓰리다고 호소하시던 8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처방 대신 약 드시기 30분 전에 이 순두부 반 팩을 먼저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 어르신은 아침마다 속이 코팅되는 것처럼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드러운 단백질이 위 점막을 보호하는 방패막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1일차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으로 위장을 괴롭히는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단백질로 위를 보호하고 근육에 오늘 하루도 잘 버텨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의 활력을 결정짓는 첫걸음입니다. 어제 사장의 부드러운 단백질 식사로 활기찬 하루를 보낸 후 2일차 아침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어제 사장은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속은 편안하고 기운은 좀 나셨는지요? 자, 7일간의 여정 중 2일차입니다. 오늘은 기둥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몸의 뼈대를 채우는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엉덩방아를 찧어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지만 이 나이에는 가벼운 낙상 한 번이 끔찍한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자리에 눕게 되면 근육은 무섭게 빠지고 기력은 쇠하며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골다공증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뼈는 평생 동안 낡은 뼈를 부수고 파골세포, 새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를 지나면서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부서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뼈가 점점 푸석푸석해지고 작은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됩니다. 이것은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뼈의 밀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칼슘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의학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비싼 돈 주고 사드십니다. 우유를 억지로 마시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절대로 펴러 가지 못합니다. 칼슘을 트럭에 실어 뼈까지 배달해주는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그 운전사가 바로 비타민 D, 주로 햇볕과 비타민 K입니다. 만약 이 운전사들이 없다면 우리가 애써 먹은 칼슘은 그저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더 나쁘게는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일차의 식사는 단순히 칼슘만 많은 음식이 아닙니다. 칼슘과 그 운전사들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바로 저염 멸치 미역국입니다. 아니, 미역국은 원래도 안 짠데 무슨 저염이냐? 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을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모자란 간은 굵은 소금으로 채웁니다. 아주 짠 음식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상당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끓일 미역국은 다릅니다. 이 장의 저염 원칙을 기억하며 우리는 소금과 국간장을 거의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맛을 내냐고요? 바로 3장에서 만들어둔 우리의 마법 육수와 재료 본연의 맛을 이용할 것입니다. 냄비에 불린 미역을 넣고 여기에 우리가 주말에 끓여둔 채소 육수를 붓습니다. 그리고 국물용 멸치 한 줌을 깨끗이 손질해서 통째로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멸치를 다시백에 넣어 우려내고 버리지 마십시오. 멸치의 뼈에 칼슘이 다 들어있습니다. 잡멸치를 쓰셔도 좋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푹 끓여보십시오. 채소 육수, 3장, 위 은은한 단맛과 멸치의 구수한 감칠맛, 그리고 미역 자체의 짭조름한 바다향이 어우러져 소금을 넣지 않아도 놀랍도록 깊은 맛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에서 말한 진짜 맛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한 그릇이 왜 완벽한 뼈를 채우는 식사일까요? 멸치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역과 같은 해조류에는 그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우리는 칼슘, 멸치과 그 운전사, 접착제, 미역을 한 그릇에 담아 먹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칼슘 보충제가 혈관 석회화를 유발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고용량 칼슘 보충제에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내과 의사들은 항상 음식으로 섭취하는 천연 칼슘을 최우선으로 권장합니다. 제 환자 중에 골밀도 수치가 위험하다며 매일 칼슘 주사를 맞으러 오던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죠. 알고 보니 그분은 햇볕 쬐는 것을 싫어하고 비타민 D 부족, 채소나 해조류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K 부족. 저는 주사 대신 이 저염 멸치 미역국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해가 좋은 날 딱 15분만 팔을 걷고 산책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의 뼈 나이가 5년은 젊어졌습니다. 2일차의 이 식단은 단순한 국 한 그릇이 아닙니다. 이것은 골절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보험이자 갑옷입니다. 짠맛 대신 구수함으로 뼈를 채우는 이 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틀간 4, 5장 근육과 뼈를 챙겼으니 이제 주중의 한가운데 수요일쯤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자, 7일간의 여정 중 3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날 4장 부드러운 단백질로 근육을 깨웠고 둘째 날 5장에는 멸치와 미역으로 뼈를 채웠습니다. 이제 주중의 딱 절반을 지나는 날입니다. 이쯤 되면 몸에서 어떤 신호가 오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하다, 배에 가스가 찬다, 혹은 화장실 가기가 영 시원치 않다, 고 느끼실 겁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장 기능도 함께 늙어갑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변비입니다. 이 변비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답답함 때문이 아닙니다. 장 속에 노폐물이 오래 머물면 그곳에서 독소가 발생합니다. 그 독소가 다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대장암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을 청소해야 합니다.
이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장 속의 찌꺼기들을 빗자루처럼 쓸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아, 그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60세 이후의 건강에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친 식이섬유, 예를 들면 질긴 나물 반찬이나 현미밥, 혹은 아삭한 생채소 샐러드가 오히려 이 나이대의 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장은 젊은 시절의 위장이 아닙니다. 소화액도 적게 나오고 위장의 힘도 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화되기 힘든 불용성 식이섬유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장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부룩함과 가스만 만들어냅니다. 변비를 해결하려다 복부팽만이라는 고통만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이섬유를 먹어야 할까요? 바로 부드러운 식이섬유, 즉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리처럼 변해서 장 속의 노폐물을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서 끌고 나옵니다. 장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는 아주 고마운 청소부입니다. 이 부드러운 청소부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재료가 바로 버섯과 푹 익힌 채소입니다. 자, 이제 3일차의 식사가 준비됩니다. 오늘 메뉴는 속 편한 버섯 채소 전골입니다. 전골? 그걸 어느 세월에 끓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쌈장에서 준비해둔 기초가 있습니다. 냄비를 꺼내십시오. 쌈장에서 만들어둔 마법의 육수를 붓습니다. 그리고 쌈장에서 미리 썰어둔 애호박, 당근, 양파를 한 줌 넣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버섯을 듬뿍 넣습니다. 표고버섯도 좋고 느타리버섯도 좋고 팽이버섯도 좋습니다.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가장 훌륭한 수용성 식이섬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사장에서 먹었던 순두부나 달걀을 하나 풀어 넣어도 훌륭한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10분만 끓이면 소금 한 톨 넣지 않아도 버섯과 채소에서 우러나온 달콤한 맛이 일품인 속 편한 전골이 완성됩니다. 물론 위약계에서는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위세계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 한국인의 장에 가장 좋은지,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와의 완벽한 조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는 다양한 채소와 버섯을 익혀서 먹는 것이 장 건강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 만성변비로 30년을 고생하신 78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안 드셔본 변비약이 없었죠. 저는 그분께 딱 3일만 거친 현미밥과 질긴 나물을 끊으시고 대신 이 버섯 채소 전골을 밥 대신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박사님, 30년 만에 그렇게 편안하게 화장실을 가본 건 처음이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3일차의 이 식단은 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쳐있는 장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딱딱한 빗자루가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장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중에 고비를 넘기면 남은 한 주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주중의 고비 6장을 잘 넘기고 이제 목요일쯤 되었습니다. 자, 7일간의 여정 중 4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흘간 우리 몸의 기둥, 근육, 사장, 뼈대, 비어, 오장, 그리고 하수도, 장, 6장을 정비했습니다. 집의 기본 골격은 이제 튼튼해졌습니다. 이제는 집안의 배관을 청소할 차례입니다. 우리 몸의 배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평생 먹어온 기름진 음식, 달콤한 음식들이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스는 것처럼 말입니다. 피는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70%가 막힐 때까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추운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심근경색이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피를 청소하고 녹슨 배관을 닦아내는 특별 청소부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등푸른 생선, 즉 고등어나 꽁치입니다. 이것은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임상적 사실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기름, EPA, DHA은 혈관 속의 나쁜 기름, 중성지방을 씻어내고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심장내과 의사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아, 그럼 오늘 저녁은 고등어구이로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조리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방식, 즉 소금을 잔뜩 뿌려 자반고등어를 만들고 그것을 기름을 두른 팬에 바삭 튀기듯이 굽는 방식은 안타깝게도 오메가-3의 효능을 상당 부분 파괴하고 오히려 나쁜 트랜스지방과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이 장의 저염 원칙 위배, 혈관을 청소하려다 오히려 혈관에 더 많은 소금과 나쁜 기름을 붓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찌는 것입니다. 찜통에 물을 붓고 그 위에 생고등어 한 토막을 올립니다. 비린내가 걱정되신다고요? 여기에 생강 몇 조각을 올리거나 우리가 쌈장에서 만들어둔 채소 육수를 살짝 끼얹어 주십시오. 10분만 찌면 기름은 쏙 빠지고 가장 건강한 형태의 오메가-3만 남게 됩니다. 찌는 것이 번거롭다면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소금 없이 그저 앞뒤로 굽는다 기보다 익힌다는 느낌으로 조리하십시오. 간장 소스가 필요하다면 사장에서 말한 저염 간장에 물을 섞어 희석한 뒤 살짝 끼얹어 드십시오. 물론 의학계에서는 오메가-3 보충제가 음식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효과가 있다 하고 어떤 연구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것은 음식 그 자체로 아르취하는 천연 오메가-3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중성지방 수치가 400이 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바삭한 고등어 튀김을 건강식이라며 드시고 계셨죠. 저는 그분께 튀김 대신 생강을 올린 고등어찜으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의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4일차의 이 식단은 단순한 생선 한 토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뒤, 20년 뒤에 닥칠지 모르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짠맛으로 덮어버렸던 생선 본연의 고소한 기름 맛을 오늘 저녁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주말을 앞둔 시점, 4일간, 4, 5, 6, 7장, 몸의 배관까지 잘 관리한 상태. 자, 7일간의 여정 중 닷새째, 5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는 근육, 4장, 과 뼈, 5장을 채우고 장, 6장을 청소했으며 어제 7장는 혈관까지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이제 주말이 코앞입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상하게 몸이 더 으슬으슬 춥고 목이 칼칼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주일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우리 몸의 방어막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방어막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60세가 넘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감기에 잘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외부의 적,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는 힘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염증들을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까지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사령부인 흉선은 나이가 들면서 쪼그라들고 정의의 군인인 T세포의 기능도 무뎌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의 일부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운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땀을 쫙 빼야 한다며 고춧가루를 푼 맵고 짜고 짠 뜨거운 짬뽕이나 육개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미 지쳐있는 우리 몸에 특히 우리의 신장, 2장과 혈관, 7장에 그렇게 맵고 짠 국물은 보양이 아니라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약해진 몸에 또 다른 부담을 주어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대신 이 나트륨을 처리하는 데 힘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5일차에는 주말을 앞두고 우리의 면역력을 부드럽게 끌어올려줄 진짜 보양식을 나눌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처방전으로 써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며 감기 기운이 돌 때마다 저 스스로와 제 아내를 위해 끓여 먹는 저의 개인적인 비법입니다. 바로 저염 마늘 닭곰탕입니다. 닭곰탕? 그거 기름지고 복잡하지 않나?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거창한 한약재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닭 한 마리, 혹은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살 몇 조각, 그리고 통마늘 한두 줌, 양파 한 개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조리법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쌈장에서 만든 채소 육수를 쓰지 않습니다. 맹물에 닭을 넣고 한번 팔팔 끓여서 그 첫물은 기름기와 불순물과 함께 모두 버리십시오. 이것이 잡내와 과도한 지방을 제거하는 핵심입니다. 이제 깨끗이 헹군 닭과 통마늘, 양파를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아주 오래 1시간 이상 푹 고아냅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닭고기에서 우러나오는 감칠맛과 마늘에서 나오는 은은한 단맛이 국물에 배어 나옵니다. 닭고기의 카르노신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천연 항생제이자 강력한 면역 증강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마늘이 약인지 식품인지 단일 성분이 정말로 면역력을 극적으로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특정 식품 하나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양질의 단단백질과 알리신이 풍부한 식단이 건강한 면역 반응을 지원, 서포트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습니다. 이제 이 곰탕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에 소금, 이장을 넣는 순간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소금 대신 갓 썬 부추를 한 움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뜨거운 곰탕을 부으십시오. 부추가 국물의 열기에 살짝 익으면서 맵싸하고 향긋한 맛을 냅니다. 이 부추의 향이 소금의 짠맛을 완벽하게 대체합니다. 이것이 소금 없이도 맛있게 먹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결입니다. 제 환자 중에 매년 겨울이면 폐렴으로 입원하시던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소 인스턴트 국과 짠 찌개로 식사를 해결하셨죠. 제가 이 마늘 닭곰탕을 주말마다 끓여 드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곰탕이 할머니를 슈퍼맨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 방어벽을 더 튼튼하게 쌓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 겨울, 할머니는 지독한 폐렴 대신 가벼운 코감기 정도로 지나가셨습니다. 박사님, 난생 처음으로 내 몸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5일차의 이 식단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지친 내 몸을 위한 따뜻한 응원이자 지지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짠 음식으로 몸을 괴롭히는 대신 이렇게 속을 든든하게 채우며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말 아침 5일간 4에서 8장 몸의 시스템을 잘 돌본 후 가장 중요한 뇌에 집중하는 시점. 자, 7일간의 여정 중 6일차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5일간 근육 4장부터 면역력 8장까지 우리 몸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수리했습니다. 뼈대를 세우고 5장, 배관을 청소하고 7장, 방어막 8장까지 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령부를 돌볼 차례입니다.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60세가 넘으면서 암보다 더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가스 불을 잠갔나? 이런 깜빡거림이 잦아질수록 우리는 혹시 나도? 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내 건강을 혈관 건강 7장 과만 연결 짓는 것입니다. 뇌에 좋으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라며 등푸른 생선 7장 이나 오메가-3 영양제만 챙겨 드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리가 매일 간과하는 뇌의 주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새하얀 흰쌀밥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 당분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급격한 당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흰쌀밥이나 빵, 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폭포수처럼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뇌세포는 결국 이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가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서 뇌세포가 굶어 죽고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령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주식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6일차 주말 특별식은 뇌를 깨우는 잡곡밥입니다. 아, 잡곡밥? 그거 늘 먹는 거잖아. 과연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잡곡밥이라고 부르시지만 실제로는 흰쌀 90%에 검은콩 몇 알 띄운 정도입니다. 그것은 잡곡밥이 아니라 그저 색깔낸 흰쌀밥일 뿐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그 비율이 중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뇌를 깨우는 황금 비율은 이것입니다. 현미 50%, 콩, 검은콩, 렌틸콩 등 30%, 그리고 보리, 수수 등 기타 잡곡 20%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랍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잡곡밥이 뇌에 좋은 이유는 단순히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6장 내용 연결, 바로 이 콩과 여기에 추가할 한 가지 비법 재료 때문입니다. 콩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핵심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잡곡밥에 오늘 우리가 추가할 오메가-3 위 원천, 바로 호두나 들깨입니다. 밥을 지을 때 잘게 다진 호두 한 줌이나 들깨가루 한 숟갈을 넣어보십시오. 호두와 들깨의 식물성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우리는 반찬이 아닌 밥에서부터 뇌에 좋은 지방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준비할 특별한 주말 식사입니다. 물론 잡곡밥을 먹는다고 치매가 안 걸리나?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복잡하며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잡곡밥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식단이 이미 진행된 치매를 완벽히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상 연구가 증명하는 것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과 콩,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뇌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확실하게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방의 영역입니다. 은퇴한 대학 교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명석했던 분인데 자꾸 약속을 잊고 말이 어눌해진다며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셨죠. 그분의 식단을 보니 아침은 빵, 점심 저녁은 흰쌀밥과 간단한 반찬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뇌를 굶기는 식사였죠. 저는 그분께 다른 약 대신 3대2 잡곡밥 레시피를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다, 육장며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12시간 이상 불려서 밥을 지으시라 고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박사님, 머릿속에 낀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말의 잡곡밥은 그저 거친 밥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짠맛과 단맛에 마비되었던 미각을 되살리고 이장, 뇌에 꾸준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진짜 연료입니다. 일요일 아침, 지난 6일간 4에서 9장 위 여정을 마무리하는 7일간의 계획 마지막 날, 7일간의 여정 중 마지막 날, 7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근육, 4장을 채우고, 뼈, 5장을 다지고, 장, 6장을 청소하고, 혈관, 7장을 닦아냈습니다. 면역력, 8장을 지원하고, 어제, 9장은 우리의 사령부인 뇌의 건강한 연료, 9장까지 공급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몸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짓고 보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인 오늘 7일차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을 다 지었으니 이제는 대청소를 하고 휴식을 취할 차례입니다. 지난 6일간 이 모든 좋은 음식을 받아내고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온몸으로 보내느라 가장 고생한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위장입니다. 우리는 위장을 그저 음식물 자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은 엄청난 양의 위산을 분비하고 강력한 근육 운동으로 음식을 으깨고 췌장과 쓸개는 소화 효소를 뿜어내는
24시간 내내 경무에 시달리는 화학 공장입니다. 60세가 넘은 위장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소화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30% 이상을 소모하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잡곡밥, 구장, 과고등어, 칠장을 먹는다 해도 위장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7일 계획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이 고마운 위장에게 유급 휴가를 주려 합니다. 위장이 소화라는 힘든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치유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장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아, 그럼 굶으라는 건가? 아닙니다. 60세가 넘어서 무작정 굶는 단식은 사장에서 말한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굶는 것이 아니라 위장이 거의 일할 필요가 없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우리가 3장에서 준비한 마법 육수로 끓인 저염 야채죽입니다. 죽은 사실상 미리 소화된 음식입니다. 밥알은 이미 푹 퍼져 있고 채소는 부드럽게 익어 있습니다. 위장은 음식을 으깨기 위해 격렬하게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영양분을 살짝 흡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냄비에 3장에서 만든 채소 육수를 붓고 9장에서 먹은 잡곡밥 남은 것이나 찬밥을 한 덩이 넣으십시오. 그리고 3장에서 썰어둔 자투리 채소들을 넣고 푹 끓입니다. 15분이면 완성입니다. 2장의 원칙대로 소금 간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채소 육수와 쌀에서 우러나온 은은한 단맛이 지친 속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장을 쉬게 하면 우리 몸은 비로소 자가 치유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자가포식, 오토퍼지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새로운 음식을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면 그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몸속에 낡고 병든 세포 찌꺼기들을 스스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이 이 자가포식을 유도한다는 연구가 많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노년기에 무리한 단식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야채죽을 먹는 소화휴식일은 근육 손실 없이 자가포식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에 73세 김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박사님, 나는 위가 약해서 약을 달고 살아 라며 늘 소화제를 처방받아 가셨습니다. 식습관을 보니 위에 좋다는 찹쌀밥에 기운난다는 고기 반찬을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위는 쉴 틈이 없었죠. 저는 그분께 약 대신 일주일에 딱 하루, 일요일만큼은 모든 약과 밥을 끊고 이 야채죽만 3끼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렇게 힘없이 먹고 어떻게 사느냐며 못 믿어하셨죠. 한 달 뒤 그분이 소화제를 타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박사님, 이상해요. 속을 비우는 날, 죽 먹는 날, 이 일주일 중에 제일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나요. 그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위장에게 휴가를 주셨던 겁니다. 7일차의 이 식단은 결핍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입니다. 지난 6일간 채우는 건강을 배웠다면 오늘은 비우는 건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7일간의 식사 계획이라는 하나의 완벽한 순환이 완성됩니다. 우리 몸은 채움과 비움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7일간의 계획을 모두 마친 후 일상으로 돌아와서 적용할 때 주의점을 짚어주는 톤. 자, 이렇게 7일간의 여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4장부터 10장까지의 과정을 아우르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 몸의 근육, 뼈, 장, 혈관, 면역력, 뇌를 돌보고 위장에게 휴식, 10장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염식이 맛없는 형벌이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을 찾는 즐거운 과정, 2장이며 주말에 1시간 준비, 3장로 얼마든지 간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박사님, 이제 이 7일 계획대로만 살면 되는군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력에 가장 큰 복병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는 잘 챙겼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는 훌륭하게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식사와 식사 사이는 어떻습니까? 혹은 밥상 한편에 무심코 놓아두는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숨은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숨은 소금이야말로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7일간의 공뜬 탑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첫 번째 숨은 소금은 가공식품입니다. 입이 심심할 때 집어드는 짭짤한 과자, 빵, 혹은 간단하게 요기나 하자 몇 끓여 먹는 컵라면입니다. 1장에서 말했듯 우리는 지치고 귀찮을 때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이 가공식품들은 편리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라면 수프 하나에 하루 권장 나트륨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교활하고 강력한 숨은 소금은 바로 우리의 밥상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김치와 젓갈, 그리고 장아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십니다. 아니, 의사 양반, 김치가 얼마나 좋은 발효식품인데 그걸 먹지 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김치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김치는 훌륭한 유산균 공급원이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김치의 양과 염도입니다. 우리가 7일간 배운 대로 아무리 싱겁게 저염 야채죽 10장이나 마늘 닭곰탕 8장을 끓여도 그 옆에 소금에 절여진 짠 김치를 한 접시 가득 놓고 매 젓가락마다 집어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의 저염 원칙,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는 국물에서 아낀 소금을 김치에서 2배로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저염식을 한다고 결심한 분들 중에 오히려 혈압이 더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일까요? 국이 싱거우니까 반찬이라도 짭짤하게 먹어야지 라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많은 김치와 젓갈을 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염식의 함정입니다. 제 환자 중에 제가 알려드린 7일 계획을 정말 완벽하게 따라하신 6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혈압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드신 것을 꼼꼼히 여쭤보니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식사 중간중간 입이 심심할 때마다 어머님이 담가주신 짠 장아찌를 채소니까 괜찮겠지라며 간식처럼 드셨던 겁니다. 그 작은 장아찌 조각들에 우리 신장, 이장을 망가뜨리는 소금이 응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치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혜롭게 먹어야 합니다. 첫째, 너무 짠 김치는 물에 한번 씻어서 드십시오. 맛이 좀 덜할지는 몰라도 나트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둘째, 배추김치 대신 백김치나 나박김치처럼 국물이 있는 물김치를 드십시오. 훨씬 덜 짭니다. 셋째, 양을 정해놓고 드십시오. 밥상에 한 접시 가득이 아니라 딱 3조각만 꺼내놓는 것입니다. 식사 사이의 간식은 어떻습니까? 짭짤한 과자 대신 9장에서 말한 소금 간 안 한 견과류, 한 줌이나 고구마, 과일 같은 자연 그대로의 간식을 드십시오. 우리의 7일간의 계획은 기초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숨은 소금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그 집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마무리 작업입니다. 세끼 식사만큼이나 식사 사이의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난 7일간의 여정 4에서 10장과 숨은 소금 11장에 대한 경고를 모두 마친 후 부드럽고 차분하며 감싸 안는 듯한 목소리로 지난 7일간의 긴 여정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밥상 위에 숨은 소금 11장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을 듣고 나니 어쩌면 아이고 박사님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사나 밥 한 끼 먹기가 이리도 복잡해서야 하는 한숨이 먼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당장 내일부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여정은 100점짜리 시험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시작되는 작은 물방울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위를 살짝 적시는 작은 흐름에 불과하지만 그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시냇물이 되고 굽이굽이 계곡을 지나 결국에는 큰 강을 이루어 드넓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7일간 함께 배운 것들은 바로 그 첫 번째 물방울입니다. 주말에 1시간 동안 채소 육수 3장을 내는 그 작은 실천이 아침에 짠 김치 대신 부드러운 달걀찜 4장을 선택하는 그 작은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큰 강을 만드는 위대한 시작점입니다. 혹시 오늘 짭짤한 젓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전처럼 드셨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은 오늘따라 잡곡밥 9장 이야기 싫어 흰쌀밥을 드셨다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대신 내일 아침에 끓이는 미역국, 오장의 소금을 딱 절반만 줄여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어제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7일간의 계획은 금지와 제한이 고통스러운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60년, 70년간 혹사당하면서도 묵묵히 버텨준 내 몸의 소리에 비로소 다시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며 잔맛에 마비되었던 미각을 되살려 이장, 재료 본연의 달콤한 맛을 즐기는 진짜 자유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7가지 방법 중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일요일의 야채죽 10장으로 속을 비우는 날이든 고등어 7장을 소금 없이 쳐보는 날이든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놀랍도록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